선택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스포트 네트워크는 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많이 쓰진 않지만 우리가 이게 왜 자꾸 나오냐고 그때 설명드렸듯이 우리 수용가에서는 대부분 뭐 1회선 수전이나 2회선 수전을 한다고 해도 ALTS 대부분 써서 그냥 1회선이랑 똑같죠. 근데 유일하게 물론 이제 그 산업계에서 플랜트에서는 병렬 운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 건축 쪽에서는 병렬 운전 잘 안 쓰시죠.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병렬 운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스포트 네트워크입니다. 그죠? 실제 뭐 대전 청사라든지 이제 몇 군데에서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못 쓰니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죠? 예비 전원 설비는 이번에 2024년 8월에 또 한번 바뀌었었죠. 용량 산정 방법을. 근데 이제 바뀔 때는 뭐 크게 바뀐 건 아니고 대부분 내용은 똑같고, 우리 그런 논란이 있었나 봐요. VVF로 제어하는 그 전동기를 뭘로 볼 거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사실 잠깐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바뀐 건 없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해도 얘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현장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KDS 기준으로 설계하다 보니까 용량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죠? 또 그렇게 하려고 만든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개로 자개로는 기본 이론 중에 우리 항상 나오는 테마 중에 하나니까 잘 쓰셨을 것 같고. 자, 옥내 조명 설비입니다. 그죠? 조도 기준이라든지 조명 기구 배치, 조명 설비 설계 순서. 뭐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설계가 있고, 그다음에 강원, 요즘엔 강원이 좀 많이 안 나오는 추세죠. 왜냐하면 LED로 다 통합이 됐다 보니까 강원 쪽이 많이 좀 문제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 쪽이 줄어들면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설계 쪽, 이론 쪽, 그죠? 그리고 사례는 원래 항상 돌아가면서 나왔으니까. 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태양광 설비는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직류전로 지락 발생 자동 전로 차단 장치는 뭐 여전히 이제 계속 현장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했죠. 얘는 화재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도로 가로등 설계가 이제 우리 조명의 설계 사례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도로 조명과 그 다음에 우리 터널은 반드시 가져가라고 하셨죠. 원래 돌아가면서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터널이 좀 더 많이 나왔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도로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쓸 수 있는 문제, 네 문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뭐 문제 분석은 많이들 하셨을 테니까 우리 김신 소장님께서 우리 이제 문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개요는 일반적으로 정의를 써주면 가장 깔끔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전 방식, 스포트 네트워크라는 건 수전 방식인 이 1회선, 2회선, 그리고 스포트 네트워크 수전 방식 중에 하나로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회선 이상 네트워크 모선에 병렬 접속하고,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자동 고장 구간 제거 및 복구입니다. 그죠? 이를 통해서 무정전 수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필요성은 그냥 한번 넣어봤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자, 우리 그 문제 구성 뭐 쉽죠. 요즘에는. 예전에는 막 목차도 요구를 했었는데 딱 정해줬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세 가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요 쓰시고, 자, 스포트 네트워크 구성과 특징,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프로텍터 기능, 그리고 오동작 방지 대책, 그리고 소견 쓰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 문제에 주어진 내용과 똑같이 목차를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답안도 그렇게 돼 있을 거고, 채점자도 그걸 기준으로 이제 채점을 하시니까 만약에 이 목차가 흐트러져 있으면 그 내용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힘들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구성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결국은 우리 한전에서 이제 전원이 오면 이게 이제 한전 변전소라고 봤을 때, 그죠? 자, 한전에 급전 차단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쭉 이렇게 배전 선로가 나올 건데, 자, 2회선 이상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3회선으로 많이 예를 드니까 처음에 DS가 하나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변압기가 있을 거고, 그리고 퓨즈가 있고 네트워크 차단기가 있습니다. 프로텍터.
그 다음에 이제 모선이 있는 거죠. 자, 이 밑에 이제 테이크오프 장치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테이크오프 장치. 자,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있을 건데, 그러면 뭐 구성은 이거 하나하나씩 써주면 되는 거죠. 수정 단로기가 있을 거고, 당연히 단로기니까 우리 개폐하는 장치죠. 유지 보수를 위한.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제 변압기가 있을 건데, 결국 이 네트워크 변압기는 이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렬 운전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장치가 신뢰성이기 때문에 무정정 공급을 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자, 하나가 죽었을 때 하나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네트워크 프로텍터 기능에 의해서 자동으로 고장 검출해서 차단하고, 그죠? 회복이 되면 자동으로 복전할 겁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 다룰 거고, 여기서 뭘 다룰 거냐면 고장이 났을 때 이 남은 두 변압기가 그 용량을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가부하 운전을 할 거고, 그래서 과부하 내량이 나올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과부하 운전을 안 하는 순간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만약에 한 대가 고장이 났을 때 나머지 두 대가 모든 전격 용량을 다 공급을 해야 되니까 용량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근데 경제성을 위해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변압기 용량을 한번 보시면, 우리 이 세대에서 기준으로 한번 봐봤을 때 결국 이 수전 해선수는 3이 되고, 실제 한 대 고장을 가정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 고장이 발생할 확률이 극히 적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수전 해선수가 3이니까 3 빼기 1은 2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최대 전력 수용 전력은 뭐 우리가 말하는 실제 변압기, 여기가 1000이라고 했을 때 3000이 되겠다, 그죠? 자, 이랬을 때 만약에 가부하열을 고지하지 않으면 한 대 같은 경우에는 3000kW를 두 대로 공급하니까 1500 kVA라고 할까요? 어차피 용량 산정이니까 kVA를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50% 용량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부하율을 1.3 정도로 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에다가 1.3분의 1이 들어가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1250kVA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가부하 내량을 130%로 정해놨으니까, 그러면 언제 이 가부하 운전을 할 수 있느냐? 1년에 3회, 즉 1년에 3번 정도는 최악의 경우에 고장이 날 수 있다는 거고, 8시간 동안 운전이 가능하더라. 8시간이라 함은 이 변압기를 수리하고 복구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설령 예비 변압기가 없더라도 공수에 와서 고치는 시간이 8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자, 병렬 운전이니까 병렬 운전 고려할 거고, 불연 난연하는 뭐 기본이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프로텍터는 네트워크 퓨즈와 프로텍트 CB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CB니까 당연히 계정기가 들어가는 거죠. 자, 모선이 있고 테이크오프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빠졌죠, 그죠? 절연입니다, 절연. 한마디로 단일 모선으로 하고 절연하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고장이 나면, 우리 뭐 이번 시험이랑은 관련이 없지만 우리 저번 시험에도 우리 고장 각 지역 F1, F2, F3 지점에 따라서 보호 협조에 대한 문제도 한번 나왔었죠. 그죠? 그때 모선이 고장이 나는 순간 단락 전류가 다 이쪽으로 흘러서 결국은 다 차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모선에서는 고장이 나지 않게끔 절연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구나. 자, 이게 이제 구성이고, 뭐 특징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거 뭐 외우셔야죠. 그죠? 핵심은 뭐냐면 무정적 전력 공급입니다. 그죠? 자, 왜냐면 고장이 나는 순간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여기에 고장이 나는 순간, 자, 한전 CB가 차단될 거고 여기 네트워크 프로텍터가 차단이 돼서 나머지 이 두 대로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기 이용률을 향상시킬 거고, 뭐 병렬 운전이니까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보호 방식 자동화, 전압 변동률도 적을 거고, 부하 대처도 유연해질 겁니다. 우리 병렬 운전의 장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적이 적다는 거죠. 왜? 네트워크 프로텍터라는 이 특수한 장치를 쓰기 때문에 이게 뭐 국산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호 방식이나 제어 회로가 복잡합니다. 실적은 국내 실적이 많이 없죠. 그렇죠?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기능이라 프로텍트의 기능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퓨즈는 수동 소자니까 별로 관계가 없을 거고, 그죠? 자, 이 CB 네트워크 프로텍터를 말할 텐데 이 네트워크 프로텍터에 계정기가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뭐 계정기 구성을 먼저 갖다 놨습니다. 우리 역참후 이런 거 많이 외우셨을 텐데 역전력 계정기가 이제 주 차단 요소니까 역전력 계정기라 하면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죠? 반대로 가는 전류를 검출해서 차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위상 요소가 들어갑니다. 위상 요소가 들어가려니까 전압과 전류를 검출해야죠. 전류의 위상을 볼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압, 전류 이렇게 들어갑니다. 구성이. 자, 전압 계정기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 차동 계정기를 쓸 때 차전압 투입을 하죠. 뭐 뒤에 좀 더 설명드릴 텐데 차전압이라 하면 자, 네트워크 프로텍터를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 뭐 여기죠. 위쪽과 아래쪽에 1차 측과 2차 측의 전압을 측정을 해야 되니까 그 차전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차 측 전압과 2차 측 전압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압 계정기도 마찬가지고 위상 계정기도 1차 측과 2차 측 차전압의 위상을 비교를 할 거니까 1차 측과 2차 측이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제 기능은 세 가지죠. 가장 중요한 건 역전력 차단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 우리가 뭐 이거 분산형 전원의 단독 운전도 마찬가지고 자, 이쪽에 만약에 한전 측에서 배전선로에 고장이 나면 지락 전류가 이렇게 하나 흐를 거고 나머지 두 개를 따라서 이렇게 하나 흐르겠죠. 묶여서. 그래서 아까 1번과 2번에서 차단해 줘야 됩니다. 그죠? 자, 1번은 뭐 한전 거니까 한전에서 알아서 차단할 거고 여기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죠? 항상 이쪽 방향으로 지금 공급이 되니까 그냥 크기로 차단하면 되고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게 핵심은 뭐냐면 여기 1번과 2번 건전상의 프로텍터보다 3번이 더 빨리 차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뭐 구간마다 여기는 이제 합성이 되니까 좀 더 빨리 차단될 거고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는 모선을 향해서 내려오지만 고장난 상은 위로 올라가는 역전류가 흐르니까 굳이 크기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역전력이 되면 순시 차단해버리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 이 차단기들은 어떻게 설정하냐면 모선에서 고장이 났을 때를 기준으로 모선에서 만약에 고장이 나면 자, 모선에서 고장이 나면 단락전류는 어떻게 흐르냐면 이 모선은 뭐 이런 것들은 다 없다고 치고 전원 측 임피던스에 자, TR의 임피던스 분의 100IN이겠죠. 그죠? 자, 하나를 지나왔을 때 그러면 요 놈을 기준으로 우리가 차단을 한다고 했을 때는 만약에 지금처럼 TR을 두 개를 거쳤을 때 물론 이제 이거 병렬이니까 실제 회로를 하면 이게 2분의 3쯤 되겠지만 어쨌든 얘보다 작았을 때는 조금 더 지연시켜서 얘가 먼저 차단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놓겠죠. 그게 우리 지난번인가 지지난번에 나왔던 고장 협조죠.
그죠? 근데 지금 현재는 기능이니까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역전력에 차단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장 전류는 이렇게 차단하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선로 작업을 한다고 쳤을 때, 그죠? 한전에서 이제 공문이 왔을 때, 그러면 한전에서 얘가 선로 작업한다고 차단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존에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수동으로 차단을 하는데 지금은 스포트 네트워크는 자동 차단이라 그랬죠. 이때도 자동 차단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걸 기준으로 역전력 계정기를 정정합니다. 어떻게 하냐? 자, 보시면 뭐 여기서 그냥 그대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실제 만약에 여기가 차단이 돼 있는 순간 차단을 했다고 쳤을 때 이쪽 전류가 이제 이렇게 공급이 될 텐데 이때는 이쪽에는 이제 부하가 없죠. 다른 수용관은 차단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 부하가 없죠. 부하가 없으면 이때 뭘 흐르냐면 여기에 여자 전류가 흐를 거고, 그죠? 부하가 없더라도 변압기는 여자 전류가 흐를 거고 케이블에 충전 전류가 흐를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요렇게 부하가 없는 상태로 역방향으로 충전 전류와 여자 전류가 흐르는 걸 검출해서 차단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게 요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여자 전류는 90도 정도 가까이 되는 지상 전류죠.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좀 극도로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상 전류가 흐르는데 여자 전류가 역방향으로 흐르니까 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자, 충전 전류도 사실은 뭐 여기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충전 전류는 모선 전압의 90도 진상이죠. 그러니까 요게 맞습니다. 그죠? 근데 역방향으로 흐르니까 요쪽이 충전 전류라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성하니까 이런 파형이 나옵니다. 자, 요 놈을 검출해서 차단하면 되는 거죠. 그죠? 왜? 고장 전류는 충분히 크기 때문에 뭐 정정치에 관계없이 거의 고장 차단이 될 텐데 이런 무부하 상태에서도 자동 차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정정을 요 두 개를 합성했더니 이게 한 3도씨 정도 된답니다. 3도 정도. 그래서 우리 이 감도 기울기를 진상 3도에 맞춰 놓는 거예요. 3%. 자, 3%라 함은 검출각 여기 있네요. 검출각은 3도. 최대한 3%. 그죠? 자, 이거는 이 검출각이 원래는 요렇게 직각인데 요렇게 쭉 3도만큼 진상으로 요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충전 전류와 여자 전류를 검출할 때 무부하 상태를 검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정도 되는구나. 우리 그 여자 전류가 대략 뭐 한 2% 정도 된다고 하죠. 그렇죠? 충전 전류는 또 더 있겠죠. 그래서 전격 전류가 0.1에서 한 3% 정도로 맞춰 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전압 투입입니다. 차전압 투입은 뭐냐면, 자, 복구가 됐습니다. 모든 고장은 이걸로 다 차단할 겁니다. 그죠? 역전력 차단으로 다 차단을 할 건데, 복전을 했습니다. 내가 작업이 끝났다고 가정했거나, 이 고장이 회복돼서 얘가 투입됐습니다. 자, 투입이 되는 순간, 당연히 여기는 전압 강화가 발생하니까, 여기 모선의, 여기 이제 배전 선로의 전압보다 이 모선의 전압은 당연히 위상도 늦을 거고, 크기도 작아지겠죠. 전압 강화가 일어나니까, L 부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선의 전압은 여기 변압기 2차 측의 전압에 비해서 현재 여기 보시면 여기가 차단돼 있기 때문에 얘가 투입이 되면 이 전압이 어디까지 와 있냐면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얘가 차단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차 측 전압, 어떻게 보면 변압기 2차 측이죠. 프로텍터 대비 1차 측 전압과 2차 측 모선 전압을 비교했을 때 위상이 빠르고 전압이 높으면 투입하는 겁니다. 자, 이게 요 팩터도죠. 자, 이게 이제 모선 전압이고 이게 변압기 전압입니다. 변압기 2차 측 전압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위상도 앞서고 크기도 앞섭니다. 그래서
어떤 투입을 했을 때 어떤 전류가 흐르냐면 무부하 상태로 가정하면 90도 지상인 요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그래서 아 얘는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어떻게 하느냐? 투입이 됩니다. 자, 투입을 시키면 모선 전압에서 요 이제 실제 부하가 공급이 되겠죠. 이쪽으로. 얘도 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무전압 투입은 뭐냐? 아까 모선의 고장이 났듯이 전체가 오프됐을 때, 그죠? 혹은 최초 투입 시에, 그죠? 그때 여기는 부하가 아예 없습니다. 무부하 상태죠. 그러면 전압이 다 오프돼 있으니까 0이겠죠. 그래서 이 무전압을 검출을 해서 온을 시키는 겁니다. 최초에. 이렇게 돼 있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맨날 외웠던 역차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답안을 구성하실 때 이게 결국은 남들보다 좀 잘 써야 되잖아요. 이게 점점 이제 문제가 좀 획일화된다고는 좀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추세다 보니까 다 잘 쓴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팩터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넣어주면 훨씬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죠? 뭐 관심 있는 사람은 채점자가 보면 그래? 한번 따져보겠죠. 맞네?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동작 방지 대책은 우리가 이제 뭐 다 외웠던 이거죠. 결론은 뭐냐면 우리 오동작이라 하면 뭐냐면 다른 것보다 역전력 차단 계전기가 잘못 동작한다는 거죠. 그죠? 왜 잘못 동작하냐면 고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역전류가 흐를 때 차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가 언제 있냐고 생각해 보시면 발전기가 병렬 운전할 때, 자, 이 모선에다가 발전기를 병렬 상용 투입시키면 이쪽으로 전력이 공급이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부하보다 더 큰 용량으로 발전을 시켜버리면 당연히 위로도 올라가겠죠. 그죠? 자, 이거 뭐 여기는 없네요. 뭐 우리 분산형 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컨덴서 과보상을 하면 충전 전류가 위로 올라가겠죠. 아래쪽이 진상이 되니까. 전동기 회생 전력도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고장 기어 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순환 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피던스 차이에 의해서. 자, 이렇게 흐르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다. 자, 대표적인 오동작이 이제 펌핑 현상인데, 펌핑 현상에 대한 간단한 예를 그냥 갖다 놓은 겁니다. 자, 뭐 사실 여러 조건이 맞아야 이런 펌핑 현상이 발생할 텐데, 결론은 가장 쉬운 건 뭐냐면, 자, 전압이 1차 측이 큰데, 즉 변압기 2차 측 전압, 변압기 측 전압이 큰데 위상이 뒤처질 때, 그때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파형이 이런 거죠. 모선 전압은 이런데 변압기 전압이 이렇다는 거죠. 즉 변압기 전압이 더 큰데 위상이 앞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 간의 비교를 했을 때, 크기를 비교했을 때 요 구간은 모선 전압이 더 큰 거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전압이 큰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전류가 흐를 테니까 역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러면 차단. 자,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크기가 큰 변압기 전압이 더 커지니까 여기는 투입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팩터드로 나타낸 건데, 보시면 아까 위상이 같고,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위상이 더 크고 진상이죠. 더 크고 전압 크기도 크면 요런 이제 팩터가 완성되는데, 차전압이 요만큼이죠. 그러면 이 차전압의 90도만큼의 지상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 봐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모선 전압인데 크기는 큰데 지상이라는 거죠. 얘가 위상이 늦은 겁니다. 그러면 차전압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이렇게 형성됩니다. 팩터도에서 간단하게. 그럼 이 차전압의 90도만큼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전류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우리 차단되는 역전력 계전기의 진상 3도로 정정해놨는데,
요쪽에 있으니까 차단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차단을 했는데 전압이 더 커. 다시 투입입니다. 그죠? 이게 펌핑입니다. 그러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차전압 투입할 때 위상까지 고려해서, 그죠? 위상까지 고려해서 위상이 앞서야만 투입하게끔 하더라. 그죠? 그러면 투입하기 전에 위상이 어떻게 하면 앞서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게 요 회로입니다. 투입하기 전에, 얘를 온시키기 전에 미리 고정으로 한번 흘려보는 거죠. 그죠? 위상이라는 건 결국 흘려봐야 알 거니까. 그래서 한번 흘려보고 이 흘렸을 때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검토해서 위상이 앞서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라 여기까지는 이제 갈 필요 없을 것 같고 향후에도 요 정도 생각하시면 웬만큼 스포트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좀 이제 잘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거 막 글로 줄줄줄줄 쓰시면 엄청 싫어합니다. 그죠? 저도 읽기 싫은데 저 뭐 한 20명 것도 읽기 싫은데 그 막 몇백 명 거를 읽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항상 써주십시오. 표 이런 거, 그죠? 그림. 그리고 그림 그리실 때 제발 이런 설명이 돼 있는 걸 그림에 좀 표현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도 이렇게, 그죠? 흐르는 전류를 표시를 해놔야 아 이렇게 되는구나. 얘가 이해하고 쓰는구나. 그죠? 이 설령 이걸 외웠던 간에 어쨌든 자 그렇게 좀 답안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조금 이제 상세하게 설명드렸고 다음부터는 이제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발전기 용량 산정은 뭐 지속적으로 나온다 그랬죠. 이거 왜 계속 나오냐고도 뭐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설명드렸듯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존에는 우리가 PG법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 GP법으로 설계하면 용량이 꽤 많이 늘어납니다. 그죠? 많게는 60% 이상 늘어납니다. 설계치가. 비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죠. 그죠? 그래서 자꾸 말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주지시키는 겁니다. GP법을 쓰라고. 문제도 나오고 지침도 나오고. 그죠? 그러면 이 답안에는 뭐가 담겨야 되냐면 왜 GP법으로 써야 되는지가 담기셔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게 뭐 히스토리가 사실 깁니다. 왜냐면 이 발전기 설계에 대해서 이제 소방 쪽에서 설계해야 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소방 쪽에서는. 그죠? 뭐 의아하시죠, 우리는. 처음 듣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GP법을 만든 겁니다. 자꾸 이상한 걸 만드니까. 그래서 한번 봐보시면 이건 이제 KDS 기준으로 쓰라 그랬으니까 개요도 KDS에 있는 내용을 쓴 겁니다. 당연히 자가 발전 설비에 대해 쓰라 그랬으니까 자가 발전 설비는 예비 전원 용량인 설비인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되고 특징도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용량 산정 방법에는 먼저 부하 용량 산정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관련 법령은 소방법, 건축법일 거고, 자, 스프링클러 화재 안전 기준을 충족시켜야 된다. 이게 GP법입니다. PG법입니다. 우리 옛날에 많이 쓰던.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용량 산정 방법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우리 뭐 사실 이거 이해하시면 뭐 크게 외울 것도 없으십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자, 발전기로 이제 용량을 투입할 건데, 자, 여기에 일반 부하가 있고 여기에 전동기 부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뭐 크게 나눠놓고 일반 부하는 또 어떻게 나누냐면 고조파 부하와 다시 또 일반 부하로 나뉩니다. 그죠? 자, 전동기는 뭐 여러 개가 있겠죠. 동력 부하 중에.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 발전기 용량은 당연히 전체를 다 고려할 건데 이 GP법은 뭘 고려하냐면 가장 큰 기동 용량, 요 놈이 가장 큰 기동 용량이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기동 용량이 기동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전체 부하가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맨 마지막으로 기동을 했을 때 이때 전압 강화를 고려해서 이 용량을 결정하는 겁니다. 왜? 그게 가장 크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뭐 일단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니까. 자, 델타 P는 뭐냐? 전동기 외 부하 입력 용량입니다. 자, 이걸 말하는 거죠. 그죠? 이게 델타 P입니다. 이게 1번. 자, 얘는 뭐뭐가 있냐? 일반 부하는 그냥 우리 효율과 역류를 나누면 킬로와트가 kVA가 되는 거죠. 입력 용량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주파 부하는 이제 UPS 부하와 그 외의 부하로 나눴다가 이제 2024년 8월에 뭐가 들어왔냐면 VVVF 제어 전동기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뭐 나온 건 아니겠지만, 자, 이게 이제 8월에 바뀌었던 거죠. 왜? 인버터를 기동하면 사실 이게 고주파 부하에 가깝고 인버터에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전동기에서는 사실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라고 자꾸 질의응답이 오니까 아예 넣어놓은 거죠. 그죠? 여기 집어넣어라. 그죠?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고주파 계수가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가중값, THD 가중값, 종합 고주파 외역률 가중값을 집어넣는데 불명확 시에 2.5를 집어넣으라고 딱 이번에 못 박았습니다. 하도 이것도 지금 논란이 많아가지고, 그죠? 2.5 정도 집어넣어라. 이거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KSC IC랑 좀 달라서 내용이. 자, 그리고 충전지 UPS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부동 충전하기 때문에 여기 용량뿐만 아니라 충전지 충전 용량까지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 뭐 이게 이제 뭐 리튬이온 배터리나 뭐 배터리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충전율, 우리 연축전지 10시간율이라고 그랬죠. 이런 거 다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됩니다. 이런 거 보시면 10시간율이기 때문에 전격 용량의 한 10배 정도, 10시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10시간으로 충전하기 때문에 이게 10%인 겁니다. 최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10%, 즉 내가 충전재가 얘가 만방전 상태에서 혹은 얘가 충전할 때 C 레이트를 얼마로 주냐면 0.1 C 레이트로 줍니다. 즉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100Ah짜리다 이러면 10시간율이니까 10시간 충전했을 때 만충전되는 10A로 충전한다는 의미죠. 그죠? 그러면 이 축전지 용량으로 UPS 용량이 결정돼 있을 거니까 UPS 용량의 10% 이내로 축전지 충전 전류 용량을 잡아놓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뭐 따로 계산할 필요 없죠. 그죠? 어차피 여유를 가질 테니까. 그 다음에 인버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가중치를 두고 뭐 LED 램프도 마찬가지로 가중치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번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여기까지 됐죠. 전동기 부하인데 이 전동기가 어떤 상태냐면, 자, 나머지 전동기는 정상 기동 상태입니다. 정상 상태. 정상 운전 상태. 이 상태에서 가장 기동 용량이 큰 요놈이 기동했을 때 상태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 여기가 나머지 전동기의 정상 운전 상태인 거죠. 그죠? 그래서 PM에다가 전체 전동기 합계에다가 P의 최대 기동 용량을 가진 전동기 용량을 뺀 상태에다가 A 전동기 킬로와트당 입력 용량 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이걸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효율은 1.38, 표준은 1.45를 집어넣어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걸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결국 역률은 0.8로 똑같고 우리 종합 역률은 다 대부분 회전기는 0.8을 집어넣으니까 발전기도 마찬가지고 효율을 일반 같은 경우에는 0.85 정도 집어넣는 거고 고효율은 0.9 정도 집어넣은 값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계산 안 하고 이 값을 그대로 그냥 집어넣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맨 마지막 가장 큰 기동 용량을 갖는 전동기를 기동했을 때는 뭘 곱하느냐? 여기에다가 C를 곱합니다. 이 C는 자 기동 개수인데
결국 이 기동계수는 직입이 6배. 이 왜 6배냐? LRC가 보통 구석 전류 C레이트가 보통 6배로 잡으니까 그 값이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나중에 PM 베타 C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Y 델타 기동하면 3분의 1 줄어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2가 되고 VVVF를 하니까 한 4분의 1로 줄어드나 보네요. 그죠?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50% 리액터면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65%면 뭐 곱하기 0.65 하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까지 계산하면 모든 부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을 때 당연히 여기서 모든 부하는 당연히 소방 부하거나 비상 부하죠. 왜? 우리 자가 발전 설비의 비상용이니까 완전 일반 부하는 전혀 아닙니다. 그죠? 대상이 아닙니다. 소방 부하나 우리 비상 부하, 정전 시에 발전기가 공급해야 될 부하 중에 일반 부하와 전동기 부하가 다 정상적으로 돌고 있는 상태에서 맨 마지막 전동기가 기동을 했을 때의 용량입니다. 자, 그때 요렇게만 계산하면 그냥 용량이 나오는데 거기에 K 값을 곱했습니다. 뭐다? 발전기 허용 전압 강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표로 돼 있습니다. 그죠? 이 표 실제 계산해 보면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피지법에서 나오는 차가도 리액턴스의 델타 V분의 100 마이너스 델타 V 요 값을 곱한 값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명확 시에 1.07에서 1.13으로 돼 있는데 대략 계산해 보면 1.07이라는 수는 19% 전압 강화를 내가 허용하겠다는 의미고 1.13은 한 15% 전압 강화를 허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죠. 요 정도 이제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자, 사실 이게 이제 묻는 답안의 답인데 얘를 줄줄줄줄 늘어 쓰지 마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피지법이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죠? 왜? 우리 여기 있는 국가 건설 기준에 자가 발전 설비에 뭐라고 돼 있냐면 피지법을 충족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피지법을 보니까 기존의 법이죠.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정상 운전, 그 다음에 순시 허용 전압 강화, 최대 기동 용량 전동기 마지막 기동 시. 요 놈 중에 가장 큰 걸 결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 다른 건 다 한번 보시면 될 거고 요것만 한번 봐보시면 자, PG2가 PM 베타 C에 차가도 리액턴스의 1-델타 V. 그죠? 자, 여기에서 한번 봐보시면 이 값이 K 값이죠. 그죠? 아까 발전기 뭐라고 했냐면 허용 전압 강화 계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요 값이 똑같습니다. 자, 베타 C가 뭐냐면 우리 봐보시면 PM에다가 A를 곱하면 아까 이 발전기 입력 용량 환산 계수인데 곱하면 KVA가 되고 입력 값으로 환산됩니다. 여기에 기동 계수 C를 곱하면 이 기동 계수 C에 직입을 곱하면 직입 6을 곱하면 이 값이 뭐라고 바뀌냐면 PM 베타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베타 보통 7.2 집어넣잖아요. 전동기마다 다른데. 그죠? 요 값이 이 값입니다. 그죠? 자, PM 베타가 하면 입력 KVA 값이 나오는 거죠. 이 전동기에. 그죠? 기동시 입력 KVA가 나오는 거고. 자, 여기에 C 값이 감소 계수인데 우리 예전에 얼마 집어넣냐면 직입이면 1을 집어넣고 Y 델타면 0.67 집어넣었었죠. 그래서 뭐 옛날에도 말이 많았죠. 이거 0.33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안 바뀌고 있다가 안 바뀌고 있죠. 지금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지금 KC에 나오는 우리 현재 GP법에서는 Y 델타면 C가 얼마냐면 2라는 거죠. 3분의 1이 됐죠. 정상적으로.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똑같은 거죠. 근데 가장 큰 건 뭐냐면, 자, 여기서 봐보시면 얘는 PM, 최대 기동 전동기, 마지막 기동하는 최대 용량을 가진 기동 전동기의 기동 전류에 의한 전압 강화만 고려했지만, 실제 지피법은 뭐냐면 정상 전류까지 다 고려한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왜 고려하냐면, 결국 이 발전기의 전압 강화 때문에, 이 모선의 전압 강화 때문에 기동을 실패하니까 문제를 삼는 건데, 얘만 이 기동 전류만 고려하면 그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만약에 한 5%의 전압 강화가 있는데 기동했을 때 10%, 만 16% 정도 전압 강화가 발생한다 그러면 얘는 기동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를 다 고려해서 용량을 결정해야 된다. 그 말은 지피법으로 하면 안 되고, 지피법이 아니죠. 피지법으로 하면 안 되고 지피법으로 하라는 거죠. 그죠? 그 근거를 답안에 좀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PG4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이제 그건 없는 겁니다. 화재 안전 기준에는 PG4라는 개념도 없고, 원래 PG법에도 고조파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고조파 가중치가 적용이 되고 두 개 비교를 하는 거죠. 표로 간단하게. 전압 강화도 마지막 기동했을 때 고려하는 건데, 여기는 최대 기동 용량 전동기만 고려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용량이 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동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고조파 가중치니까 내가 만약에 답안을 쓰시다가 조금 여유가 있다 이러면 이제 추가로 여기까지 써주시면 되고, 만약에 여유가 없다 그러면 요 밑에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KSC IC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내용이 조금 상이합니다. 원래는 어떻게 돼 있냐면 KSC IC에서는 이 람다가 요 가중치에다가, 이건 이제 기본파죠. 기본파에 가중치가 있는데 이 가중치를 대표적인 기기에 따라서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단상 우리 LED 같은 경우에 가중치 2.5를 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3.5가 나오는 거죠. 그죠? 우리 보통 불명확하면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는데, 그래서 이 논란이 있다 보니까 지피법에서는 그냥 불명확하면 가중치 자체 요거를 2.5로 지금 하라고 문구에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고, 결론은 뭐냐면 실제 현장에선 차이가 좀 많이 난답니다. 뭐 날 수밖에 없겠죠, 구조상.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피법으로 설계해야 된다, 화재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회로와 자기회로입니다. 이거 대응, 이거는 그냥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죠? 세팅해서. 그래서 세팅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 표 뭐 모든 책에 나와 있는 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전기 우리 기본 이론을 다 총망라한 표인 거죠. 그래서 쭉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로 대응에도 보면 ohm의 법칙, V는 IR이듯이 자기 회로는 우리 기자력, F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NI라고 많이, 그래서 암페어 턴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암페어 턴, 그죠? 턴수. 자, 이거는 우리 뭘로 돼 있냐면 HDL로 돼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가우스 법칙인데, 즉 자, 여기에 있는 흐르는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폐회로를 구성해서 선적분, DL이죠. 그죠? 선적분하면, 그래서 C가 들어가면 서킷. 선적분하면 여기에 나오는 H를, 걸리는 H를 다 선적분하면 뭐가 나오느냐? 여기 있는 기자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 힘으로 뭘 돌리느냐? 자속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 뭐가 이런 식으로 뭐가 흐르냐? 자속이 흐른다는 겁니다. 자, 이거 대표적으로 우리 변압기나 혹은 리액터죠. 철심이 있고, 감아놓으면, N턴 감아놓고 전류 I가 흐르면 여기 기자력이 NI만큼 생기고 요 놈에 의해서 자속이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표현해 주시고, 자, 키로이오프 법칙이죠. 얘는 보시면, 자, 전류가 하나 흘러 들어가면 요 노드에서 유출입되는 전류의 합은 0이니까 들어왔으면 나가겠죠. 자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누설 자속 변압기 이런 거 많이 배우셨죠? 똑같습니다. 자속이 들어오면 자, 요렇게 빠지고 두 개가 똑같구나. 자, 제2법칙 KVL 같은 경우에는 자, 기전력이 생기면 이 기전력은 전압 강화 합과 같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여기 기자력이 생기면, NI 기자력이 생기면 여기 있는 우리 자기 저항에다가 자속을 곱한 요 R이죠, R. 이만큼 요것도 이제 전압 강화라고, 기자력 강화라고 해야겠네요. 요 놈의 합과 같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뭐 모든 책 그리고 아마 다 외우고 계실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런 거 보실 때 뭐 여기서 설명 자세히 안 드리겠지만 결국 이게 기본 이론을 다 망라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하나 따라가시면서 얘가 어떻게 대응되어 있는지를 하나하나 좀 풀어보시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되고 나면 맨 마지막으로 맥스웰 방정식을 푸시면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뭐 가우스 법칙이라든지 암페어 주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맥스웰 방정식으로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쭉 연결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차이점은 뭐냐?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여기는 뭐 애매해서 좀 쓰진 않았지만 전하는 발산합니다. 즉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하는 홀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형성을 가집니다. 이거 자체로 그냥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근데 자하는 모멘텀으로 구성됩니다. 즉 항상 한쪽, 뭐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해 보면 한쪽으로 쌍으로만 존재한다는 거죠. NS가 뭐 NS라고 표현해야겠네요. 그죠? 쌍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배열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 자기 모멘텀이 배열되다 보니까 여기는 전하는 그냥 무한히 그냥 돌면 되는데 얘는 배열을 착착착착 배열 시간에 따라서 배열하고 나면 더 이상 배열할 수 없는 상태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속 포화라고 하죠. 자속 포화되는 순간 선형성을 잃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형성을 잃는 순간 옴의 법칙이라든지 키로이호프 법칙들이 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뭐 누설은 이제 도전율과 투자율 차이니까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 자, 손실도 마찬가지인 게 여기는 이력, 즉 우리 배향 배열이라고 많이 들으셨죠? 배향, 한쪽으로 배열한다. 자, 요 놈이 반대 방향으로 배열을 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게 뭡니까? 히스테리시스 루프 손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한쪽으로 쭉 배열됐다가 포화됐죠. 배열이 끝나서. 그러다가 다시 다른 쪽으로 배열될 때 똑같이 내려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에너지가 손실되면서 쭉 내려왔다가 다시 또 포화됩니다. 그죠? 왜? 배열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다시 쭉 왔다가 또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배열되는 에너지 손실에 따라서 이렇게 생성되고 이 면적만큼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뭐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세팅해서 좀 외우시면 좋습니다. 주기적으로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옥내 조명 설비입니다. 옥내 조명 설비는 대표적으로 일단 우리 좋은 조명 요건, 조명 이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설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설계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조명의 실제 하는 뭐 각종 조명에 대한 것들이 쭉 있죠. 그 중에 이제 강원 쪽이 요즘에 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왜냐면 예전에 막 나왔던 신강원들은 이제는 뭐 안 쓰입니다. 그죠? 전부 다 LED입니다. 이제는 옥외에도 우리 도로등도 다 LED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문제가 줄어들다 보니까 나머지 쪽이 계속 문제가 나옵니다. 왜? 우리 조명은 항상 건축전기에 사랑받는 존재니까 항상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옥내 조명 설비는 또 이게 왜 KDS를 꼭 봐야 되느냐면 조명학회에서 이 KDS를 다 만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문제가 나오겠죠. 자, 조도 기준입니다. 조도 기준 선정은 뭐냐면 요겁니다. KSA 3011로 하게 돼 있고, KS 3012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조도 분류를 A부터 K까지 구성을 해놓고 각각의 모든 건축물의 용도마다 여기는 B를 적용하고 여기는 E를 적용하고 이렇게 표로 다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실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쓰진 않더라도 실제 조도 분류는 써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놈을 써야 되고, 이거 뭐 거친 옛날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그런 거 외우셨죠. 한 줄, 두 줄짜리로. 그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거에 대한 근거가 옛날에 그런 게 있었다라고만 맨 뒤에 해설서에 언급만 돼 있고, 실제 이제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실제 이제 KSA 3011에 따라서 설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요 놈을 써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떻게 외우시냐면, 보통 저는 이제 여기까지 날려버리고 아마 안 쓸 겁니다. 저는 너무 어려워서. 자, 보시면 15, 20, 30, 30, 40, 60, 100, 150이 뭐냐면 공간 전반 조명입니다. 자, 여기에 곱하기 10을 하면 다음 FGH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150, 200, 300, 300, 400, 600 이런 식으로. 얘는 뭐냐? 작업면 조도입니다. 그죠? 실제 작업할 때. 자, 그러고 나서 또 나머지 3개 또 곱하기 10. 1500, 2000, 3000 이렇게 하면 뭐냐? 전반 조명, 국부 조명 병행입니다. 이해되시죠? 조도 분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 놈은 이제 외울 수 있겠다, 그죠? 요 놈은. 그죠? 나머지 이제 요런 놈들은 좀 외우셔야죠. 앞 글자를 따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돼 있냐면, 정말 못 외우겠으면 요거라도, 자, 한 개씩이라도. 어두운 분위기 조명, 그죠? CGI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요거네요, 그죠? 일반 휘도 대비 작은 물체 시작업. 그 다음에 비교적 장시간 저 휘도 대비 시작업. 이 정도라도 외우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정도 쓰셔도 훨씬 괜찮을 겁니다. 왜냐면 이거 사실 외우시는 분도 있지만 많이들 안 외우셔가지고. 그래도 이왕이면 좀 외우시면 좋습니다. 이거 예전에 KDS 개정되기 전에 2016년인가? 그때 국토부에서는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KDS에. 그죠? 근데 이제 사라졌죠. 그죠? 그리고 뭘로 바뀌었냐면 KSA 3011에 따라라고만 바뀌었습니다. 그게 요 내용입니다. 좀 외우시고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작업면에서 수평면 조도를 기준으로 할 건데 우리는 수직면을 일반적으로 안 볼 겁니다. 그죠? 여기에서는. 자, 그러면 이 작업면 높이를 뭘로 설정할 거냐면, 지정을 안 하면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0.85m 한 요 정도 보는 거고, 앉아서 작업하면 0.4m. 그죠? 자, 복도나 옥에는 작업할 게 아니니까 바닥면을 기준으로 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치 방식입니다. 배치 방식은 다들 외우셨다시피 전반 조명, 국부 조명, 국부적 전반 조명, 그 다음에 태스크 앰비언트 라이팅, 이 4가지가 있죠. 그래서 각각 4가지에 대한 특징은 다들 아시고 계실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겁니다. 자, 공간 전반 조명이 이렇게 있고, 작업면 조명도 뭐냐면 공간 전반 조명입니다. 그죠? 왜? 작업면이 쫙 이렇게 똑같이 아까 바닥에서 0.85m라 그랬죠. 그러면 이 공간 전체 0.85m를 작업면으로 보는 겁니다. 그거를 전반 조명이 이제 뿌려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조도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면 경제성이 안 나오니까 해당 작업면에 대해서는 국부 조명으로 더 조도를 올리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반 국부 조명인 거죠. 그죠? 이게 이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태스크 앰비언트 라이팅은 작업하는 용도에 맞춰서 그때 맞춰서 조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죠?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VDT 작업 환경. 왜냐하면 눈부심이 반사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명을 해라.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설계 순서입니다. 설계 순서는 뭐 다들 외우고 계시죠? 이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자, 말한 것처럼 뭐 이거야 뭐 당연히 보는 거고. 자, 조도 기준 선정하고 강원과 조명 기구가 이제 시험에 나오고 있죠. 근데 강원이 많이 안 나오니까 최근에 배강도 나왔었고 조명 기구 쪽에 좀 더 시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조명 기구 수량 산정이 뭡니까? 설계죠, 설계. 그죠? 그 다음에 배치. 이 배치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실제 배치를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오타더라고요. 이거 3분의 1이면 3분의 1. 항상 오타가 있죠. 그죠? 야, 수기로 맨날 작업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높이는 뭐냐면, 자, 우리 작업면이 0.85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명이 있는데 작업면에서 상단까지 여기가 H0고 조명이 있으면 조명 간 거리가 S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조명의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가 요 이내로 배치하라는 거고, 여기 수량이 나오고 나서 이 수량과 배치를 했을 때 수량이 다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얘가 최소 수량이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배치를 했을 때가 최종적인 수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뭘 확인할 거냐? 실제 우리가 설계한 조도가 나오는지, 균제도가 어떤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케이가 되면 설계가 끝나는 거죠. 뭐 분기회로 설계하는 거야 뭐 그냥 설계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순서도는 뭐 다들 항상 가지고 가실 테니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발전입니다. 우리 뭐 2교시는 쓸 문제 많죠. 그래서 내가 잘 쓸 수 있는 거 쓰시면 됩니다. 3교시. 자, 항상 개요는 사실 뭐 더 좋은 개요도 많은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개요에 힘 안 쓰려고 그냥 항상 정의를 썼습니다. 그래서 정의 써주고, 그다음에 뭐 구성이나 이런 내용이 없길래 그냥 구성도 하나 써놨습니다. 그죠? 실제 이 답안을 다 제가 작성하면 이렇게 써야지라고 생각하고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분량도 대충 맞춰 놓는 거고, 제가 월요반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런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막 없으면 꾸역꾸역 집어넣어 놓고 분량을 조금씩 맞추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변환 효율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변환 효율의 답은 요만큼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변환 효율이라는 건 뭐냐면, 자, 내가 태양이 조사돼서 우리 조사되는 단위 면적당 조사량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이게 일사량입니다. 일사량. 그죠? 실제.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실제 전력을 생산하는 양, 이게 효율이잖아요. 그죠? 이게 변환 효율입니다. 즉, 태양광 에너지에서 전력 에너지로 변환했을 때 효율이 변환 효율이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태양광은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를 결과적으로 말하면, 자, 필 팩터를 써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락 전류와 개방 단자 전압을 곱한 이 값에다가 필 팩터를 곱한 값입니다. 자, 이걸 왜 이렇게 쓰냐면 모듈의 성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요 그림이 나와야 되죠. 그죠? 자, 이 그림이 나오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등가 회로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문제가 한 1, 2, 3, 4, 4가지라 그러면 요거 쓸 시간이 없겠죠. 그죠? 요것도 정확하게 쓸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썼느냐? 요 그림이랑 요걸 쓰시고, 뭐 얘는 필요 없죠. 요걸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맞춰서 내가 얼마만큼 분량을 쓰실지를 처음부터 문제를 보는 순간 계산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요 정도 쓸 수 있으니까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반 정도 쓸 수 있다 그러고 하면 내가 어떻게 뭐 쓰면 대략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반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문제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걸 보시는 거죠. 그런 감을 좀 익히시려고.
그러면 뭐가 세팅돼 있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좀 세팅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세팅돼 있는 걸 어디까지 끌고 와서 어떻게 답안을 구성할지가 머릿속에 남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처음 이걸 써야지 생각하시면서 답안을 작성하는 순간 아직 모르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우리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면, 자, 이 그림은 뭐 많이 보셨을 테니까. 자, 등가 회로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이런 겁니다. 내가 자, 얘를 먼저 다 개방부터 해볼까요?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하면 자, 전류는 전압은 최대치까지 갔는데 전류는 없죠. 우리 뭐 수업 시간에도 많이 설명드렸다시피 모듈은 태양광이 오면 무조건 발전합니다. 얘는 뭐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전류는 다 어디로 가느냐? 이리로 가는 겁니다. 그죠? 등가로에서 내부에서 그냥 순환해서 끝나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나가는 전류가 얼마다? 0이라는 거죠. 그죠? 그 말은 이게 파워 탈러런스의 핵심입니다. 뭐냐면 내가 인버터 전압을 조정해서 이 전압보다 커져 버리면 발전량이 0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뭘 조정해야 되느냐? 이 전압을 맥시멈 파워 포인트의 전압으로 조정을 해서 요만큼이 조정을 해줘야 얘는 이만큼의 면적에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MPP를 하는 게 우리 얘는 인버터가 제어하는 거고. 자, 모듈의 성능은 뭐냐면, 자, 인버터가 완벽하게 MPP 포인트로 운전을 했을 때 내가 이 변환 효율이 이론적으로 나오는 이 출력은 뭐냐면 태양 전지의 재료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재료가 우리 뭐 갈바닉이라든지 비정질, 정질, 그죠? 결정, 그 다음에 뭐 유기물, 뭐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걔네들의 특징이고, 걔네들을 태양광으로 만들었을 때 내가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는 뭐냐면 여기에 병렬 누설 저항, 그죠? 누설 전류가 있을 거고 전압 강화가 있을 겁니다. 이 특성은 모듈의 특성인 거죠. 그죠? 자, 이 모듈의 특성이 얼마만큼 내가 이론적 출력에다가 실제 얼마만큼 출력을 뽑아낼 수 있는지가 뭐냐? 필팩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설명하려면 요 그림이 나와야 되고, 자, 여기까지 나오셔도 되고, 좀 더 이제 분량이 여유가 있다 그러시면 이렇게 등가 회로까지 이제 나오시면 좀 더 훨씬 풍성한 답안이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뭐 한번 참고하시고, 이거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참고하시고, 그러면 파워 탈러런스는 도대체 무슨 의미냐? 자, 이거 이제 만약에 자, 이런 겁니다. 내가 태양광을 모듈을 쭉 직렬로 연결한 다음에 우리 블락 다이오드를 하나 걸어놓고, 자,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병렬로 연결했는데, 만약에 얘가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얘가 330V가 나왔는데, 얘가 한 전압이 얘가 300V를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그죠? 지금 블락 다이오드를 만들어 놨으니까 순환 전류는 안 흐르겠죠. 원래는 얘가 없으면 이렇게 이제 순환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막아놨으니까 순환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그냥 여기가 330V가 뜨고 얘는 300V가 뜰 겁니다. 그죠? 근데 쇼트가 났죠. 단락을 해놨죠. 그런데 지금 흐르지 않으니까 그냥 가압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인버터가 최대 MPP 포인트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전압을 얼마에 맞출 거냐는 겁니다. 이 전압을. 뭐에 맞추겠습니까? 300V에 맞춰야 됩니다. 이거 왜 300V에 맞춰야 되냐면 이게 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내가 만약에 지금 얘는 발전했더니 330V가 됐고 얘는 300V가 됐죠. 자, 그러면 하나의 그래프가 막 이렇게 돼 있다고 치고 나머지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죠? 얘가 330V고 얘가 300V라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300V, 330 맞춰서 한 요 정도로 맞춰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 이 최저 모듈은 아예 발전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죠? 얘가 아예 발전을 안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럼 300V에 맞추면 어떻게 되느냐? 300V에 맞추면 여기가 발전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모듈은 최적이 될 거고 여기 모듈은 요만큼의 손실이 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손실보다는 좋기 때문에 최저 전압으로 맞춘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전압이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이런 식으로 손실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차이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 개념이 파워 탈러런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파워 탈러런스는 뭐냐면 결국 모듈의 실제 출력이 전압 전류 특성 차이로 출력이 발생하는 차이인데 이거 보시면 출력 오차 범위라는 겁니다. 그죠? 이 출력에 뭐가 들어가느냐? 전류와 그 다음에 뭐 전압이 들어가겠다. 그죠? 출력이니까. 근데 전류는 합산돼서 갈 거니까 크게 뭐 영향이 없다고 치더라도 전압은 합산돼서 갈 수가 없죠. 병렬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에 맞춘다? 최저 전압. 가장 낮은 스트링 전압의 전체 발전 전압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줄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요 놈의 전압과 전류. 근데 어떤 전압과 전류냐? 요 놈의 개방 단자 전압과 여기에 단락 전류가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출력 오차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로 맞추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는 뭐 플러스만 인정한답니다. 그죠? 자, 한마디로 출력이 니네가 만약에 100kW라고 했는데 이거 97kW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00에서 103만 인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과자 60g이라 그랬는데 60g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치킨처럼.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한 문제고 그 다음엔 또 뭐가 나오냐면 직류전로 지락 발생 자동 차단 장치죠. 자, 차단하게 돼 있으니까 크게 변압기형과 무변압기형 뭐 거기 태양광 지침에는 계통 접지별로 이제 나눠놨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버터 회로별로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계통 접지가 Y 델타냐 뭐 델타 Y냐에 따라서 지락 차단 장치와 직류측, 교류측, 직류측 각각 갖다 놨습니다. 이거 그냥 이건 뭐 어차피 외우셔야 될 거고 어떤 형태로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핵심만 보시면 됩니다. 변압기 형태는 변압기를 왜 여기에다 달아놓냐면 직류가 왔다 갔다 하지 않게끔 계통으로 교류 계통으로 직류가 들어오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락 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변압기가 있기 때문에 지락 전류가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락이 어떻게 흐르느냐?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그죠? 교류에서 지락이 나면 교류에서만 흐르고 직류에서 지락이 나면 직류에서만 흐릅니다. 그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태양광 측은 전부 다 비접지를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 비접지를 쓰기 때문에 뭐가 들어온다? IMD 이해되시죠? 혹은 RFD인가요? 그죠? 절연 저항 감시 장치 이런 거 갖다 놓는 겁니다. 자, 얘들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변압기형은 교류 측은 교류 측대로 직류 측은 직류 측대로 각각 다 필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무변압기 형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변압기가 없기 때문에 직류가 이렇게 전체로 흘러버립니다. 지락 전류가.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류 성분의 지락 전류가 교류 계통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빨리 차단해야 되겠죠. 그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검출해서 차단하든지 여기서 검출해서 차단하든지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겁니다. 무변압기 형태는 자, 교류측에서 차단을 하면 자, 직류측에는 차단할 필요가 없고 직류측에서 차단하면 교류측에서는 차단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좀 이해하시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표만 쓰시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리고 이제 B형 RCD, 우리 그 A형, 우리 일반 RCD 누전 차단기보다는 B형은 직류 성분, 리플프린 우리 직류 성분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B형 RCD를 써야 되고 직류 누설 전류를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동작 시간과 이 전격이 우리 KC 핸드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외워두시면 좋다고 했죠. 그래서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로 가로등입니다. 뭐 이런 거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좀 외우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로 가로등은 일단 기본적으로 설계 고려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운전자에 대한 요건과 보행자에 대한 요건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등 자체가 일반적으로 도로폭 12m 이상의 도로에 설치되는데, 자,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운전자의 시야를 제공해서 원활한 교통을 통하는 거고, 두 번째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함입니다. 그럼 그 말은 보행자한테도 시야를 줘야 되지만 운전자도 보행자가 식별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운전자에 대한 휘도 조건, 그 다음에 보행자에 대한 뭐 조도 조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설계 고려사항은 뭐 안타깝게도 외우셔야죠. 그죠? 이런 것도 좀 외우시고, 이런 거 왜 외우셔야 되냐면 이런 문제가 나올까봐 1번 해놓고 도로 조명 요건, 2번 해서 뭐 운전자 휘도 조건 이런 게 나올까봐, 이런 거 나오면 이거 쓰셔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가져가실 거면 다 가져가셔야 되고 버리실 거면 그냥 다 버리셔야 됩니다. 이런 거 내가 만약에 나왔는데 이거 한 문제 몰라서 못 쓰면 억울하죠. 자, 도로 조명 등급입니다. 그죠? 이거는 M1부터 M5가 있는데 실제로 이것보다 좀 더 뭐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걸 그냥 단순하게 해놓은 거죠. 복잡한 거 못 외울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팅돼 있고, 뭐 이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평균 노면 희도라 함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노면이라 함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도로 조명이니까 차도를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평균 휘도고, 종합경제도는 뭐냐면, 자, 이 노면 전체에서 평균 희도에다가 최소 희도 B를 말하는 거고, 차선축 균제도는 뭐냐면 차선이 뭐 여러 개 있을 텐데 한 차선 기준으로 이 차선 중앙처를 쭉 봤을 때 이 쭉 길이당 뭐 여기가 A점, 여기가 최대 조도고 여기가 최소 조도라 그러면 요 놈에 맞춰서 최대분의 최소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 도로 조명은 터널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뭐 여기도 있지만 많은 부분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차선과 여기 차선은 조도가 다를 겁니다. 휘도가. 뭐 다를 수밖에 없죠. 여기는 좀 가깝지만 여기는 머니까. 그런데 최소한 한 차선, 차석 축에서는 최대한 다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최대분의 최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이제 건조했을 때고, 젖으면 이제 휘도가 떨어질 테니까 그때는 최소 0.15 이상 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임계치 증부는 눈부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평균 노면 희도에 대한 수식, 임계치 증분에 대한 수식, 이런 것들은 뭐 다 외우고 계실 테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쓰실 때 우리 가능하면 뭐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빼드시더라도 이런 항목들은 꼭 다 좀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명 방식이라든지 강원, 뭐 강원도 뭐 저는 이제 다 적어놨지만 만약 시간 없다 그러시면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빼셔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강원 이렇게 고려해서 쓰면 된다라고 하시면 되고, 이건 이제 참고하십시오. 실제 우리 도로 조명에 쓰이는 강원을 그냥 비교를 해놓은 거니까. LED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효율도 지금 뭐 최근에 보니까 한 130까지도 가고 있고, 그렇죠?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얘는 좀 중요하죠. 도로기구 같은 경우에는 얘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 5개 있는 도로다 보니까 경관 조명 했듯이 빛
공해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컷오프는 실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풀 컷오프, 컷오프, 세미 컷오프에 해당하는 것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기구 배치 배열은 당연히 도로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사실 이거 뭐 제가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거 KSC 370 하나인가요? 아, A네요. KSA 370 하나 내용을 그대로 좀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거니까 안타깝지만 이런 건 좀 세팅하셔야 됩니다. 다 버리시던지. 그죠? 자, 곡성부 조명이 있고, 그죠? 특수한 조명은 이거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거 뭐 복잡하게 돼 있지만 간단합니다.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냐면 가장 핵심은 뭐냐면 보행자의 안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좌회전을 하든지 우회전을 할 건데 뭐 비보호 좌회전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 보행자가 어디 있냐는 거죠. 자, 보행자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 있거나 여기 있겠죠. 왜? 여기 있는 보행자는 내 관심이 아닙니다. 내 차도를 넘어섰으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보행자를 비추려니까 어디 있느냐? 조명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내가 좌회전을 하니까 여기 있는 보행자를 보호하려니까 여기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우측 통행이니까. 자, 여기서도 우회전하고 좌회전을 할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건너는 보행자가 문제니까 여기. 그죠? 또 어디냐면 이렇게 건너는 보행자가 문제니까 여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죠? 뭐 조금 그거네요. 그죠? 이렇게 좀 더 붙여서 이렇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가장 먼저고 이게 끝입니다. 사실은. 이게 써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도로가 넓을 때 불충분할 때는 반대편에도 보조로 하나 갖다 놔라. 띄엄띄엄 이렇게. 여기 있으니까 이제 반대편 여기 있겠죠. 그죠? 여기 있으니까 반대편 여기 있겠죠. 그죠? 이게 이겁니다. 중요와 보충. 나머지 연속 조명은 이게 특수한 곳이랑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거고 요 두 개가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곡선부 조명과 특수한 곳 조명은 뭐 횡단보도라든지 교차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리가. 그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행자에 대한 도로 조명은 외우셔야죠. 얘는 이제 조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소견으로 간단하게 이제 빛공에 대해서 결국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외우셔야죠. 그죠? 이거 뭐 나오는지 이제 다 알잖아요. 그죠? 최근에 예전이랑 좀 많이 달라졌죠. 이제 문제도 다 나올 게 좀 뻔해졌고 기출 문제에서 나오든지 바뀐 거에서 나오든지 그죠? 답안도 이제 다 잘 돼 있습니다. 어느 책을 보셔도 뭐 이 학원 가도 잘 돼 있고 저 학원 가도 잘 돼 있습니다. 나만 외우시면 돼. 나만. 그죠? 그래서 공부 많이 하시고 좀 외우시고 그리고 좀 모듈화해서 좀 세팅을 좀 하십시오. 세팅을 하셔서 바로바로 판단이 쓰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까지 써야 될지. 그래야 시간 안배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반 페이지 분량으로 쓰려면 요만큼, 한 페이지 분량으로 쓰려면 이 내용을 늘리시는 게 아니라 다른 내용을 추가해서 늘리셔야 됩니다. 그죠? 같은 내용을 막 줄줄줄줄 쓰시면 싫어하죠.